자, 오늘 이슈들 한번 보죠. 2분기 한국 증시 반등, 반도체 피크아웃 더 늦어질 것. 2분기니까 뭐 4월 달에 반등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것도 있고 일단은 뭐 주말 내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지옥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이 동부 시간으로 7시 오전 7일 오전 8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날 밤 9시가 되겠네요.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란의 모든 발전 시설과 다리를 다 뭐 폭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얘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NH 쪽에서 나온 어떤 분석인데요. 반도체가 이제 헬륨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단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뭐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계속됐을 때 이 공급에 문제가 되면 이 반도체 피크아웃이 뭐 내년 말 정도로 원래 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 좀 뒤로 좀 미뤄지면서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공급을 하는 메모리 3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뭐 문제라도 다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전쟁 입장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 네, 나쁜 건 아니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예, 근데 가격이 또 너무 오르면 어쨌든 또 수요단에서의 나중에 영향이 또 없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걱정은 좀 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이러한 상황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파키스탄하고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협상을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또 협상 관련해서 이란이 조금 전에 나온 거로는 미국과 협상을 뭐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7일 날 현재 시간 7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좀 연장을 했었는데 협상이 잘 됐는지 하여간 좀 아직까지는 기대를 좀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헥토콘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헥토콘은 1,000억 달러를 이제 의미를 하는 단어인데요. 1,000억 달러? 네,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이제 1,000억 달러. 유니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때 그런 개념이구나. 네. 그동안에 이제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관련주들도 움직였던 쪽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M7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빅테크들. 네, 올해 이제 그 종목군들 말고 이제 그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좀 약간의 관심이 좀 멀어지고 이 헥토콘 5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헥토콘 5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드리면. 뭐 올해 이제 상장할 기업인데 당연히 스페이스X는 들어가죠. 네, 스페이스X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픈 AI,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엔트로픽, 그 다음에 바이트댄스는 이제 틱톡이죠. 예. 그 다음에 데이터브릭스라고 해서 AI 데이터 제공해주는 기업인데 이 5개 기업이 올해 일단 처음은 실질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현재는 이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은 연말쯤에는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상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올해는 2개 정도네 그러니까 5개 다 상장 가능합니다. 올해요? 오픈 AI도 올해 상장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물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원화로 5,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5,500조 정도에서 이제 그 절반 좀 못 미치는 물량은 이제 스페이스X 혼자 이제 감당을 하게 되고 엄청나네요. 스페이스X는 정말. 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한마디로 주식시장 재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M7 위주에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M7부터 먼저 보던 버릇들이 이제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헥토콘 5로 주식시장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목이 재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만한 종목들입니다. 스페이스X, 뭐 클로드 만든 엔트로피, 오픈 AI, 바이트댄스도 뭐 틱톡이니까 또 그럴 법하고.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는 좀 낯설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를 좀 쳐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얘기가 될 거고 7개만 봐야 되는데 이제 12개를 봐야 되겠군요. 이제 내년쯤 되면. 네.
자, 그 다음에 ETF 가격이 이상해. 전쟁 이후 ETF 괴리율이 2배다. 이 ETF 괴리율이라는 걸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말 그대로 괴리율, 이제 자산 가치, 이제 ETF는 한 주당 자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자산 가치 대비 ETF의 가격과의 괴리율,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여기인데 ETF 가격이 고평가돼서 여기일 수도 있고, ETF 반대일 수도 가격이 있고. 여기인데 자산 가치가 여기인데 가격이 이제 ETF 현재가 여기로 내려와서 저평가일 수도 있는데. ETF 현재 가격을 보면 현재가를 보면 괴리율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발표가 돼 있는데 국내 자산 기준으로는 1% 위아래로 벌어졌을 때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해외 자산 기준으로는 이제 밤이 있으니까 2% 이상 벌어졌을 때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과거 같았으면 해외 자산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ETF들은 사실 괴리율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해외 자산 위주의 ETF들만 이제 이 공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잦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국내 자산 기준의 ETF들도 이 괴리율 공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ETF를 샀는데 기초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워런트 쪽을 좀 강사 좀 했었기 때문에 워런트랑 LP라는 게 존재하는 건 같은 거니까. 유동성 공급자. 만약 워런트 기준에서 마지막에 LP는 종가를 여기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더 높게 잡아갖고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을 경우에 그 해당 ELW가 다음날 원래는 보합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음날 LP가 전날 제시한 종가가 그 전날 종가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LP가 가격을 제시한 종가보다 시장의 투자자들이 잡은 높은 종가는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어려워요. 가격적인 괴리가 있다라고 해서. 근데 너무 어렵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가장 좋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코덱스 ETF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자는 삼성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5개, 6개 정도 그렇게 여러 개 있죠. 네. 회사들이 하는데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는 ETF들은 마이너스 괴리를 갖고 있는 상품을 사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투자자들은 괴리율이 마이너스인 거를 찾아서 그걸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 전쟁 이후 ETF 괴리율 2배라는 이 얘기는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 괴리율도 더 커졌다, 높아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아니죠. 공시 이제 괴리율이 발생한 ETF가 공시가 늘어났다. 네. 이제 변동성이 이제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플러스된 걸 사는 것보다 마이너스된 마이너스로 걸 표시가 사라. 된 걸 사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카오의 목표 주가가 또 떨어졌군요. 이제 타이틀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반토막, 그러니까 가격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렇죠. 반토막이라고 하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반토막은 아닙니다. 반토막은 아닌데 엄밀히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코로나 때 언택트 관련주에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을 때 가격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반토막 정도, 조금 그 정도 수준의 반토막 조금 더 나 있을 겁니다. 그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정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반토막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이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반토막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카카오와 네이버를 목표 주가를 이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증권가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는 올해 GPU 구입 비용만 한 1조 원을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용이 대한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지분 가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
작년에 실적 괜찮았고 올해는 더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7천억 정도 썼어요. GPU 구입 비용으로. 근데 올해 한 3천억 정도 더 쓴다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영업이익의 훼손을 막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다만 뭐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GPU 사는 돈을 갖고 사실 시장에서 트집을 잡은 적은 좀 뭐 요즘에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시장에서 주가의 하방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네. 국민주잖아요. 과거의 성장주라는 잣대를 이제 그렇죠. 이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뗐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이버는 그 재무제표 연결된 거 보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성장제 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자꾸 떨어지는 왜 거죠. 그러는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코리아 빅샷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다룬 적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한마디로 시장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하향세를 겪고 난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때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극복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좀 성장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그것도 별로 영향이 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를 이제 미국은 안 안 주기로 되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국민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을 국민들한테 주고 계신 상황이 되지 않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이 참 주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는 건 너무 어렵죠. 네.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코스피 12개월 선행퍼가 8배, 역사적 하단 수준. 8배예요? 뭐 7배, 7.4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든 8배 정도. 최근에는 뭐 8배, 8.1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선행퍼가 이제 지금 그냥 퍼가 아니라 이제 선행퍼가 12개월 선행퍼가 8배 정도 왔을 때 그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앞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 선행퍼가 8까지 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졌다는 네. 뜻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냥 8배가 계속 유지되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모종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떨어져서 8배가 됐을 때 시장에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다. 총 6번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삼았을 때 한 6번 정도 되는데 4번 정도는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 2번 정도는 실패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갖고 만든 건데요. 요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2번은 실패를 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좀 약간 기었다가 올라는 갔어요. 그래서 6번 다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결국은 봐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800 정도까지 왔으면. 네, 무조건 올랐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한 크게 눈에 띄게 반등을 줬던 4번의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오래됐죠.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유럽 재정위기 직후에 이제 급락. 이때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요 얘기가 가장 좀 컸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이제 급락했다가 급등 나왔죠. 이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여파로 금리 인상. 이때도 사실 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보고 굉장히 액션이 늦게 나왔죠. 맞아요. 아닐 거야 했는데 파월이 그래서 실기했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네, 너무 늦게 올렸습니다. 금리를 이때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24년도에 일단은 반도체 업황 우려와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일단 좀 시장이 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 8배가 왔는데도 급반등을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 이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했는데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좀 약간 시간을 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이제 보통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그다음에 시그널국에서 자금 이탈을 하면서 이 부분, 그다음에 2018년도에 네. 미국 중국 무역 전쟁 본격화, 이렇게 6번의 사례에서 코스피 선행포 8배에 접근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모두 급등을 했다. 근데 지금은 뭐 저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고점에서 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행퍼가 8배라는 것은 뭐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익단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보시면 될 거죠. 것 같습니다. 6번 중에서 보니까 매크로가 5번이고요. 그렇죠. 5번이고 뭐 요거 정도. 이거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 계엄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게 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드라마틱한 반등을 했던 6번 중에 5번은 이게 대부분 매크로 관련된 내용들이 이유였다고 봐야 되니까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매크로 쪽에 좀 걱정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비슷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요 6번대에 비해서 지금은 뭐 반도체라는 아주 확실한 기업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또 모멘텀도 있고요. 자, 차트로 한번 볼까요, 요거를? 이제 선행퍼인데요. 이걸 이제 직접 제가 HTS에서 좀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HTS에서는 선행퍼가 구현이 안 되고 돈을 내야지만 이거를 자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자료를 따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자료를 제가 다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일단 뭐 증권사 보고서를 따왔다라는 이제 KB증권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요게 이제 현재죠. 이제 8.18 정도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6번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텍스트로 봤을 때 2번 정도가 반등이 안 나왔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 반등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시간은 좀 약간 끌었다라는 게 이제 그 이유가 된 것 같은데 결론은 퍼 800까지 왔을 때는 이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떨어지기 힘들다가 주된 그렇죠. 어떤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저희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환위기 때 아니에요? 그때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글로벌 외환위기 아니라 저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직후. 그때 빼고는 우리나라 선행퍼가 800 이하로 뭐 많이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저기니까 딱 진짜 거의 요 까만 라인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 모니터에 있는 라인. 여기가 딱 완전히 지지선 역할을 하네요. 바로 올라가든 약간 휩소 보여주고 글쎄요. 올라가든 최소한 더 떨어지진 않는다. 그게 이제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예. 하여간 잘 참고하실 바랍니다. 이게 벌써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충분히 그럴 법하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면 사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6번이나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믿어볼 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진짜 듭니다. 자, 오늘 관심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네. 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최근 소부장 중에서도 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네, 일단 저는 모멘텀을 앞서서 이제 미국 주식 이제 헥토컨 5 상장에 이제 지금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중국 쪽 매출이 거의 7, 80%가 네.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두 메모리 양대 산맥이 올해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있죠. 그것과 맞춰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쪽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죠.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니까 SK 하이닉스 이제 핵심 고객사고 이 이제 ALD라고 하는 원자 증착 장비가 이제 그 미세 공정에서 하이닉스 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비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관련돼서는 좀 한번 이슈를 좀 받았죠. 최근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양대 산맥 이제 창신이랑 양쯔 메모리가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크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금 조달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장이죠. 상장이거든요. 반도체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것은 증설, 투자로 연결이 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를 올해 이제 창신 메모리 훨씬 먼저 하죠. 그래서 상장을 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자금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 최대 고객사인 두 기업이 돈을 더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이제 실적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 연결이 되는 어떤 공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좀 나와 있지만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뭐 상당히 많죠. 작년에 의외로 실적이 이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좋았는데 올해 일단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V자 반등 한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상장은 네. 뭐 자금 확보, 이제 투자로 연결된다. 이건 공식이다.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아직은 좀 살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일단 주소한 엔지니어를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좀 약간 의미 있는 흐름 나올 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많이 했죠.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사들 중에 좀 약간 왕따를 당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사실은 정도로 그동안에 유난히 조금 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좀 그랬었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최근에 올랐고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이제 팔고 있는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매도는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지난 네. 주말에 살짝 매수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러프한 매도량이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매도량은 아니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상승 한 4~5% 정도 상승하는 양봉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좋은 맥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결국은 확실한 어떤 회사들은 언젠가는 오르더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얘는 왜 이렇게 얘만 못 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전 늦게지만 주가가 또 오를 때는 저렇게 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 최근에 조정 뭐 볼 때도 그냥 그대로 보이고 있고 뭐 다른 데랑 비슷하고. 자,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